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초 예비맘님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에 임신을 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불안감이 심해져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쭉 사연을 봤는데요. 10대에서 20대 때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이 다 모두 아프셨고, 계속 아프시다가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20대 중반에는 일하는 곳에서 내 남자아이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공황장애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30대 이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냥 내가 막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 힘든다는 말을 딱 들으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임신을 하니까 불안감이 더 심해졌대요. 근데 왜 임신 후에 불안감이 더 심해졌냐? 사연을 내려보시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심장 소리 듣기 전까지 고비예요." 라고 하니까 또 '얘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임신은 되게 행복한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라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는. 나는 이런 엄마라서 내가 미안해요. 혹시나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라고. 그다음 동생 얘기를 쓰셨어요. 동생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로 외톨이인데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이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불안감이 아기가 죽을까 봐 불안한 거고, 또 하나의 불안감은 아기를 낳는데 동생 같은 애 낳으면 어떡해? 이게 둘 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은 애기한테 되게 좋은 생각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계속 먹고 입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죽을까 봐 불안하거나 아니면 애기가 나온다고 해도 동생 같은 애 나오면 어떡해 하면서 막 불안해하니까 애기한테는 미안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너무 밉다.' 이런 '내가 너무 밉다.'예요. 자, 이거에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제가 좀 골라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일단 이거는 죄책감이 메인인 사건이거든요. 죄책감이 메인인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메인의 사건인데, 이 죄책감, 죄의식이 동생과 내가 어 각각 다르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카펙 정신과 의사,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증 아니면 성격 장애, 이 두 개의 큰 뿌리로 나뉜 거예요. 이걸로 고생을 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책임감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는 거예요. 신경증인 사람은 세상과 갈등이 생기면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건 세상이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쪼끔 아리송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최이수 소장님 책, 네, 거울 육아 책에 보면 죄의식 표현하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잘못이야." 그다음에 하나는 "세상 잘못이야. 남 잘못이야." 아까 그 스카펙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내 잘못이야."라고 하는 게 신경증이 돼요. 신경증은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막 노이로제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염려나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뭘 먹었는데 배가 막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갔는데 어떤 증상은 찾을 수 없는 이런 게 지금 다 신경증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불안하면 이게 이제 "신경증이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받죠. 이것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너무 많은 책임을 져요. 뭐가 잘못돼도 내 책임, 이게 잘못돼도 내 책임, 저게 잘못돼도 내 책임,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것도 다 내 책임이야. 지금 근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어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미안해. 이런 엄마라 미안해. 이런 딸이라 미안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 경우는 내가 나를 들들들들 볶아요. 지금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지?' 하고 볶았을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되면 '얘가 괜찮을 걸까?' 하고 나를 볶아요. 그다음에 '아기가 혹시 동생 같지 않을까?' 하면서 또 볶아요. 그다음에 애기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아기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아기가 동생하고 비슷한 사람이거나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너무너무 끝까지 괴롭혀요, 이 성격의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데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심약해지는 케이스들이 이런 신경증 증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는 나를 막 끝까지 괴롭히니까 내가 결국은 못 살고 죽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니까 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안한데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힘들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다음에 죄의식이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게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게 이거는 신경증은 안으로 꾹 들어간 거거든요. 안으로 꾹 누른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확 밀어내는 게 있어요. 밖으로 확 밀어내는 게 바로 이 인격장애예요. 인격장애는 뭐냐?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속으로는 느끼지만 잘못이 없는 척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지 않겠어.'가 이게 메인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 세상이 다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는 잘못이 없고 세상이 다 잘못한 거니까 남을 막 들들 볶아요. 세상을 막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죽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식의 두 가지 표현 중에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셨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맥락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혹시 말 잘못 들어서 아픈 거 아닌가?'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둘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연자님은 "내 잘못이야."를 가지고 왔고 동생은 "내 잘못이 아니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동생한테 화나는 거에 대해서 쪼끔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거든요.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더 잘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렵다. 동생 같은 아이 낳을까 봐 두렵다.' 근데 동생 같은 아이를 낳을까 봐 두렵다는 것의 가장 큰 메인 감정은 바로 '나는 내 잘못인 걸 알아. 근데 너는 왜 너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 이건 네 잘못이라고. 너랑 나랑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픈 거야.'라고 이게 성인이 이성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 믿음을 끌어안고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고양이를 보고 아기 고양이한테 물린 사람은 그거 고양이만 근처에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그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어린 시절의 믿음을 붙잡고 그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니까 '아 우리가 똑같이 다 우리 잘못이 아닌 걸 잘못이라고 끌어안았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너는 왜 나랑 똑같이 안 해? 너는 왜 죄의식 안 느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중에서 되게 심하게 괴롭힘 당한 시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 밑에 며느리도 "야 너는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괴롭히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그게 바로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해."라는 그 룰에 의해서 내가 강요됐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강요를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치유 언어를 들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되게 속상해하네. 이건 다 내 잘못이야.'라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야.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신 거, 돌아가신 거, 엄마가 아프셨던 거, 그다음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직장 일을 하다가 뭐 어떤 직장에 관련된 남자아이가 죽은 거 뭐 이런 거 다 당신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이 되려면 아버지가 죽은 거를 돌아가신 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혹은 영양학적인 어떤 환경적인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몸에서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해 가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했네.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어린아이는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내가 잘했으면 좀 더 살아계시지 않을까라고 했던 믿음이 그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것과 관련되어서 죽음이 생긴 것이니까 내가 억눌렸던 감정들을 느껴야 돼요. 엄마, 아빠 왜 나 안 돌봐줬어요. 물론 아빠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그래서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나도 어리고 나도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 필요했어요. 길 가다가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힘들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 왜 아팠어? 아프지 않고 나 좀 돌봐주지. 나 좀 사랑해주지. 나 좀 이렇게 챙겨주지. 도시락도 싸주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아빠 나 그때 많이 속상했어요. 이게 원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엄마 아빠가 아프기 때문에 감정을 안 느끼고 다 눌렀단 말이에요. 그 누른 감정을 한 번은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울고 많이 화를 내야 돼요. 엄마 왜 아빠가 아픈 건 나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울고 화를 내고 하면서 이 감정을 썩은 쓰레기 봉투를 그 아기 때부터 그냥 내가 꼭 끌어안고 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감추는 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이거를 텅 빈 우주에다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아무거나 다 줘도 괜찮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이 억눌린 감정들을 텅 빈 우주에 풀어놓는다라고 그 거울명상 김상훈 저자 책 보면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는 텅 빈 우주에 내 억눌린 감정들을 풀어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나는 꼭 벌을 받아야만 돼. 나는 죄인이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팠어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버지 잘 가세요. 내가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꼭 잡고 있었네. 아버지 잘 가세요. 이러면서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요. 많이 아버지를 놓아야지만 내가 내 아기를 돌볼 수가 있어요. 임신한 내 아기를 내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아기를 볼 힘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을 하고 이 감정을 놔야지만 내가 비로소 나를 돌보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가 루이스의 책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크게 적어놓고 붙여놓고 매일매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아, 날 보호해주고 싶은 것 알아. 날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이제 널 보내줄게. 널 놓아줘도 난 안전할 거야.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하나야. 나는 안전해.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로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 죄의식. 내가 나 때문이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의식아, 날 보호해주려고,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것 알아. 날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이제 널 보내줄게. 널 놓아줘도 난 안전할 거야.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하나야. 나는 안전해.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로워. 그 다음 수치심.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내가 왜 그러지? 난 왜 살아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밥은 왜 먹어? 이런 감정들. 나의 존재 자체를 막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내 존재 때문에 누군가 아프다라고 믿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심아,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것 알아. 날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이제 너를 보내줄게. 널 놓아줘도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하나야. 나는 안전해.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로워. 네, 이렇게 루이스 A의 이 억눌린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이 확언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또 사랑해주는 확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울을 보고 해보세요.
사랑해. 누구누구야. 널 정말 사랑해. 나는 인생을 믿어. 인생은 내게 필요한 걸 전부 주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안전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널 정말 사랑해. 나는 인생을 믿어. 인생은 내게 필요한 걸 전부 주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안전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아이가 죄의식을 가지게 된 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엄마 아빠를 돌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엄마 아빠를 막 계속 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억눌린 감정들, 그리고 이 감정이 인격화돼서 된 내면 아이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인생을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롭게 선택할 거야. 나는 새롭게 인생을 믿을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만큼 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오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억눌렀구나. 기쁨을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축복이 어색하구나. 그래서 임신이라는 축복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억누르는구나. 아니야, 인생은 가장 좋은 때 나한테 필요한 걸 주지.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온 거야. 두려워할 것 없어. 아이가 잘못될까 봐 혹은 이상하게 될까 봐 혹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안전해. 인생은 나를 사랑해.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인생을 믿어. 이걸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하루 한 장 마음 챙김이라는 루이스의 신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내용은 제가 아까 타이핑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뱃속 애기한테 계속해서 이제 들려주셔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뭐, 우리 애기 잘 잤니? 뭐, 이렇게. 근데 이 엄마는, 어,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해도 비난만 받고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엄마는 비난당할 때 느꼈던 수치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신의 아이를 칭찬하면 말로만 잘했어 라고 하지 웃음도 행복한 표정도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자신이 받은 하찮고 쓸모없다는 믿음을 취소하면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믿으면 아이를 마음껏 칭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꼭 그거를 계속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건 내가 어린 시절에 믿었던 낡은 믿음이구나. 나는 이걸 이제 놓아버릴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존재 자체가 수치야. 이런 믿음들을 나는 취소할 거야. 그게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취소. 이제 나는 그 믿음 대신 새로운 좋은 걸 선택할 거야. 라고. 왜냐면 이 엄마의 무의식하고 아기의 무의식은 공유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아이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나는 이거를 새로운 선택을 할 거라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면 우리 아이가 참 귀하다. 우리 아이 참 멋지다. 예쁘다. 라는 말이 사실은 내 내면 아이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 여기 아래 이제 마저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자신이 받은 하찮고 쓸모없다는 믿음을 취소하고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믿으면 아이를 마음껏 칭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계속 아이를 칭찬으로 키우는 거예요. 동생 닮을까 봐 두려워요라는 건 동생이 충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생과 닮지 않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사랑하고 칭찬을 많이 받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걸 계속 알려주면 전혀 동생하고는 관계없는 정말 고귀하고 장엄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엄마한테 있어요. 계속 이 아이한테 동생 닮은 면을 찾아내면서 불안을 끝까지 갈 것인지 아빠와 닮은 면을 찾아내면서 아이가 떠날까 봐 두려움으로 또 이 아이를 끝까지 벼랑 끝으로 밀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계속 사랑과 칭찬으로 이제 키워나갈지 그것은 이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해준 칭찬은 결국은 내 내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내가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예쁘다. 아이야 엄마는 네가 참 보고 싶다. 아이야 엄마가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너를 임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두렵고 무섭지만 엄마는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하고 선포하고 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어제까지 내가 되게 막 복잡한 길을 막 위험하고 유리병이 많고 막 이런 길만 골라서 다녔다고 해봐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는 내가 임신도 했고, 아기를 안고, 이제는 유모차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넓고, 환하고, 뻥 뚫리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겠죠. 그 길을 선택할 그 한 걸음이 오늘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 선택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어린 아기의 마음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새롭게 선택할 거야 라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아, 내가 불안하구나. 아빠의 어, 투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직 내 안에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텅 빈 공간에 풀어놓을 거야. 텅 광활한 우주에, 무한한 우주에 나는 풀어놓을 거야 라고 하시고, 내가 듣고 싶었던, 아기 때 듣고 싶었던 그 사랑이 가득한 표현들 다 우리 아기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점점 더 풀어놓고 정화되다 보면 동생도 사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탓이 아니라고! 네 탓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또 바라봐 줄 수 있는 또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나와 내 아이 생각하면서 행복한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은 요 아래 링크로 받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비공개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 사연은 약간 각색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바꿔서, 네,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